저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콩 재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최규환이고요. 저도 이제 콩은 한 20년 정도 지금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들은 교과서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시면 한 70점 정도는 맞으실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점수를 좀 더 올리시려면 조금 자기들이 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께서. 그래서 고민도 더 하시고 농사 지으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드리는 게 다 일반적인 재배법에 대한 말씀이지 우리 전주 지역에 딱 맞는 재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하신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 기본적으로 이런 뼈대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뭐 1시간 반 동안 1년 콩농사를 다 짓기는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제가 가는 대로 한번 쭉 따라오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놓쳤나, 또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가져가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은 딱 한 두어 가지만 딱 챙겨가야지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드시고 편하게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콩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재배하는 기본 원리들, 그다음에 콩의 원리를 좀 알고요. 그다음에 병해충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해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은 품종들이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들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와 마찬가지로 콩은 굉장히 오래된 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어려서부터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작물은 심어만 놓으면 다 잘 되고, 또 옆에서 봐도 시기에 따라서 지들이 알아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수량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물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이 작물이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고 종자를 맺히는가, 또 종자가 어떻게 커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콩의 한 살입니다. 그래서 콩을 처음에 파종을 하고 나면 보통 우리가 6월 상순, 또 좀 이르게 하시는 분들, 특히 서리태 같은 경우는 5월 하순에 파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주콩이나 나물콩들은 대부분 6월중에 파종하시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콩을 몇 월 며칠 날 파종해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행적으로 보면 콩을 파종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날씨가 좋은 날, 비가 안 와서 농작업 하기에 좋은 날, 이런 날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6월 안에만 파종을 하시면 되고, 뒤로 이제 7월로 넘어가게 되면 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전주 지역,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6월 안에만 파종을 하시면 되고, 시기는 상순이든 중순이든 하순이든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콩을 파종을 하게 되면 보통 발화하는데 한 일주일 아니면 다 올라옵니다. 그 발화하고 나면 뭐가 제일 문제죠? 풀이요. 또 새. 또 뭐 있을까요? 사실은 첫 농사 시작할 때 파종을 해놓고 얘네들이 잘 올라와서 충분히 많은 양이 다 발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보통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콩알을 한 2개에서 4개 이 정도를 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호미질을 하거나 기계로 파종하거나, 그러면 그 중에서 심은 자리에서 최소한 구멍이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나는 것을 우리가 100점이라고 하면 최소한 80점 이상은 다 발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종자를 쓰시게 되면 대부분 다 80% 이상은 다 발화가 돼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니, 좀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새가 빼먹거나 또는 풀이 나서 다 덮어버리거나, 또 간혹 너무 가물어서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불었다가 말랐다 불었다 말랐다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면 내가 100개를 뿌렸으면 그중에 한 70개 정도밖에 안 났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다 보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80% 이상 났다 싶으면 보식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보상을 합니다. 옆자리가 비었으면 그만큼 가지가 더 뻗어서 꼬투리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은 대부분 이제 이런 보상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이 비었다 그럴 때는 발화가 안 됐다 했을 때는 다시 파종을 하셔야 되고, 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안에서 골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부패가 되면 그때는 다시 재파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6월 달에 이제 이런 유묘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로 넘어가면 얘네들도 인생의 꽃이 핍니다. 그래서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경 되면 모든 콩들은 꽃이 펴요. 이 꽃이 많이 피는 게 좋겠죠. 우리 꽃 색깔 보신 적 있으세요? 콩꽃?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 이 앞에 있는 건 보라색이죠. 또? 하얀색. 예, 흰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흰색인 품종이 있고 또 보라색인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제 선풍콩이라고 하는 콩들은 대부분 이제 흰색이죠. 그래서 간혹 이렇게 한번 이제 제껴 보시면 꽃이 폈을 때 이 색깔이 섞였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종자가 혼종돼 있다. 다른 품종이 섞였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파리를 보고도 판단이 되지만 이파리는 비슷한데 이제 그 안에서 꽃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이 종자는 더 이상 종자로 쓰면 안 돼요. 수학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종자를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종자 갱신을 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될까요? 해마다? 예, 우리 선생님 정확하게 말 3년에서 4년 주기로 내가 종자를 보급종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보급종으로 사서 그걸로 한 3, 4회 정도 계속 이어짓기 하면서 그 종자를 쓰시고 또 한 번 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자를 계속해서 오래도록 쓰시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노린재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이러스를 옮겨요. 그러면 바이러스라든지 종자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병이 계속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한 번씩 종자를 갱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개화가 되고 나면 이제 8월부터는 이제 연한 녹색의 꼬투리가 맺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로 접어들게 되면 본격적으로 꼬투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로 가면 어때요? 이파리가 노랗게 변하죠. 그리고 나서 꼬투리도 노랗게 변하고 잎도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마를 때 그때 수확을 하면 되고요. 이런 이제 요 각 과정별로 처음에 파종해 놓고 유묘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꽃이 핀 다음에 그 당시에 일, 그 다음에 꼬투리가 이제 생겼을 때 우리가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수확할 때 관리하는 거, 각각의 특성을 알면 얘네들 작물 생육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담아둘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비료를 한번 줘볼게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일반 밭에서 이제 작물을 키우게 되면 먼저 작물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있습니다. 영양분은 16가지가 있어요. 변은 17가지예요. 종자에서 다음에 꽃 펴가지고 종자가 다시 맺히는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그게 일반 이제 콩이나 이런 것들은 1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공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다 흡수를 하고 나머지 13가지는 땅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밥, 국, 그 다음에 김치 이 3가지는 우리가 좀 많이 먹죠. 나머지 반찬들은 별로 안 먹어요. 그렇듯이 이 작물들도 많이 먹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게 질소, 인산, 칼리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비료 3가지가 기본으로 주는 게 뭐죠? 복합비료 주죠. 그 복합비료를 구성하는 게 질소, 인산, 칼리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작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물론 있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꼭 추가로 줍니다. 근데 우리 콩 같은 경우는 질소나 인산, 칼리가 벼와만큼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벼의 한 반절도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요 질소 성분 같은 경우는 성분량으로 보면 보통 벼가 한 9 정도 되죠. 근데 얘는 3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콩 뿌리 뽑아보신 분들 계세요? 거기에 뭐 달렸어요? 예, 우리 여사님은 아주 공부를 미리 해오신 것 같아요. 잘하십니다. 그 뿌리옥박테리아라고 해서 콩가 식물들은 그 안에 보면 우리 토끼풀도 뽑아보면 안에 그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 안에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이 기생균인데 나쁜 균이 아니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서 작물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뿌리옥박테리아가 기능을 하는 게 콩 꽃이 필 때까지 기능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그렇게 많이 필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콩은 척박한 땅, 또 산비탈지 같이 이제 새로 개간한 땅들 이런 데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산골짜기에서도 하고 여기 김제 평야에서도 하고 어디 모악산 밑에서도 가능하고 아무 데서나 가능해요. 이렇게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콩은 굉장히 재배하기에 유리한 그런 작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양분을 요소 비료, 그 다음에 뭐 인산, 염화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 요걸 이렇게 나누어서 주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전 복합 비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복합 비료 뒷부분에 보면 2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기경지, 개간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말 그대로 한자를 우리말로 쓴 거예요. 기경지는 이미 경작을 했던 땅. 전에부터 뿌렸던 밭에는 얼마를 줘라. 그 다음에 개간지, 새로 땅을 이제 밭으로 만든 데는 얼마를 줘라 하고 뒷면에 보면 이제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간지를 중심으로 보통 이제 기경지 일반적으로 쓰는 밭의 경우는 한 2포 정도 300평에 이제 그렇게 주라고 이제 시용량이 되어는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가 뭐 요소라든지 용성인비라든지 염화가리라고 하는 이제 비료를 보면 우리 선생님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농업을 하시려면 이런 걸 이제 볼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소 같은 경우는 질소가 46이라고 돼 있어요. 질소 성분이 46%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kg에는 몇 킬로가 들어있을까요? 4.6kg가 들어있죠. 근데 푸대가 보통 몇 킬로죠? 20kg죠. 그럼 곱하기 2를 해주면 9.2kg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2배가. 그래서 20kg 안에는 요소가 9.2kg. 아까 여기 질소를 몇 킬로 주게 돼 있죠? 300평에? 3kg 주게 돼 있죠? 그러면 양이 300평에 많이 안 들어가요. 요소가. 아이고 뭐 한 푸대 샀으니까 한 푸대를 다 300평에 뿌리면 너무 많이 뿌리시는 거예요. 3배예요. 그래서 이거의 3분의 1만 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성인비라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인산이 있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앞부분에 그 책에도 보시면 있지만 인산이 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산 성분이 17%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염화가리는 어때요? 뒤에 보니 00, 60. 그러면 우리가 보통 표기할 때 맨 앞에는 질소, 그 다음에 인산, 그 다음에 가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질소, 인산은 없고 가리가 60%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비료를 보거나 이럴 때 이런 거 이제 참고로 해 보시고, 그다음 복합 비료를 보시면 거기에는 또 3, 3.4, 3.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볼까요? 콩 더 있죠. 콩, 땅콩, 깨 주로 쓰는 복합 비료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9라고 돼 있죠. 성분량이 이 푸대 안에 성분량이 9%씩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한 2포대씩을 주면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그 비료를 살포하는 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를 보시면 그림이 좀 희미한데요.
여기에 보면 사용을 몇 킬로씩 뿌려주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복합 비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때요? 비료를 좀 더 많이 줘도 될까요? 아니면 좀 웬만하면 최소로 주는 게 좋을까요? 최소로 주는 게 좋은 게 예를 들면 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뭐 한 300평이나 600평 정도 할 때는 각 금액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면적으로 넓어지게 되면 그 경영비 측면에서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표준 12량 같은 경우는 꼭 지켜서 이제 하는 경우가 필요하겠죠. 이제 비료를 다 뿌리고 나면 이제 파종을 해야겠죠. 그 전에 이제 뭐 로타리도 치고 골도 따고 다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는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주로 파종을 이제 일반적으로 서리태를 뺀 뭐 장류콩이나 나물콩 이런 일반적인 콩들은 대부분 6월 안에만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 날이 좋은 날. 예, 그 안에만 하시면 되고 작년에 내가 6월 상순해서 그냥 아주 터지게 나왔어. 아주 수량이 많았어. 그러면 나는 꼭 6월 상순에만 해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6월 상순에 비가 와요. 그러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 하순까지라도 조금 좀 뒤로 밀어서라도 그 안에 최대한 하시면 되고 6월 한 달 내내 비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요? 7월 상순까지라도 파종하셔야죠. 그럼 7월 상순까지 하시면 한 8, 90% 정도 수량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해보면. 근데 7월 중순이 넘어갔어요. 그때는 어때요? 콩을 해야 될까요? 콩이 수량이 한 50% 정도 빠집니다. 그때쯤 가면. 다만 그때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팥을 하든지 아니면 녹두를 하든지 좀 늦게 해도 되는 작물로 그때는 빨리 바꿔서 이제 파종을 하셔야겠죠. 다만 제가 이제 이렇게 숫자를 일러드리는 것은 7월 달로 넘어가면 수량이 그만큼 주니 감안을 하시고 내가 그 정도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파종을 이제 준비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굉장히 가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발화가 좀 늦었고 그 다음에 또 발화가 안 되고 이제 파종을 해놓으니 또 비가 또 겁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콩농사에서 아주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5월, 6월의 날씨가 한 해에 농사를 거의 좌우를 합니다. 특히 밭농사 같은 경우는 아주 취약하죠. 벼 같은 경우는 뭐 비가 와도 이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을 심는 간격을 한번 볼게요. 우리 혹시 지금 콩 농사를 다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간격은 이제 표준입니다. 60에서 70 좌우, 그 다음에 앞뒤로는 10에서 한 15 정도, 20까지도 뛸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은 어느 간격을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수확기에 맞춰서 파종을 주로 합니다. 무슨 말씀이고니 콤바인으로 수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콤바인에 맞는 간격에 따라서 이 간격이 75나 80이 될 수도 있어요. 간격이.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간격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정도 내가 기계에 맞춰서 파종을 하면 되지 꼭 여기에 연연해서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 정도 간격에서 수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수량을 뭐 더 하기 위해서 밀식을 했다. 그렇다고 수량이 더 늘진 않아요. 오히려 우자라고 넘어가고 오히려 생육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넓혀요. 넓히면 100에 심게 되면 튼튼합니다. 그렇지만 공간이 비겠죠.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해요? 풀이 나겠죠. 그래서 적당한 그 가장 좋은 간격은 약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기준으로 하고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물콩 같은 경우는 조금 간격이 좁아요. 남부 지역에서는 일반 메주콩보다. 왜 그러죠? 콩알이 작아서?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꼬투리가 이제 다 이파리가 떨어져서 보면 이제 줄기만 남았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보세요. 한참 클 때는 막 서로 막 다 자기들끼리 몸싸움하면서 크는데 실제로 크고 다 하고 나면 굉장히 그 가지가 뻗은 것들 보면 좁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 간격을 서로 이제 맞춰서 이제 하고 이제 가장 최적의 가장 좋은 조건의 그런 간격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6월 상순에 파종하는 거하고 6월 하순에 파종하는 거하고 간격 차이가 어떨까요? 좀 일찍 심었어요. 그때는 간격을 조금 벌려서 심으세요. 그리고 6월 하순에 파종을 한다. 그럴 때는 조금 더 붙이세요. 붙일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귀에서 수확하는 기간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포장해서 밭에서 생육하는 기간이 긴 애들은 일찍 파종해서 길게 되면 조금 떨어져서 키는 것이 유리하고 조금 늦게 파종했을 때는 조금 붙여서 파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작물이 그만큼 덜 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붙여서 심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파종 깊이는 보통 우리 엄지손이 얼마죠? 한 5cm 됩니다. 그 다음에 5cm 정도 깊이에 파종을 하시면 되는데 왜 5cm면 사실은 굉장히 깊은 깊이인데요. 로타리를 쳐놓으면 어때요? 땅이 다 뜨죠. 뜬 상태에서 5cm는 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비가 오고 다져지면 한 2, 3cm로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충분히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 깊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토양에 따라서는 틀리는데 논토양하고 밭토양하고 또 틀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겉흙은 바싹 말랐어요. 호미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안에 축축한 흙이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의 일정하게. 그 자리까지는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얇게 심으시면 그 자리가 말랐다 이게 습해졌다 말랐다 하면서 콩이 수분을 먹었다 말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항상 수분이 있는 그 층까지는 파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콩알은 보통 한 구멍에 약 한 2개에서 4개 정도 파종을 해주시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100% 다 발화가 되진 않아요. 뭐 4개 심어서 4개 다 나오는 건 아닌데 최소한 2개 이상은 자리를 잡아야 어느 정도 얘네들이 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둘 중에 하나는 죽어도 하나가 남기 때문에 이 하나가 또 충분히 보상을 해서 옆에 죽은 애 것까지 몫을 다 합니다. 그래서 꼭 최소한 1개 이상은 꼭 하게끔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파종하시고 나면 새 피해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비는 자리들이 생깁니다. 혹시 숲해 같은 거 비가 와서 뭐 좀 안 났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모짜리 하듯이 한쪽에 골을 따고 한번 몇 주먹씩 좀 미리 골고루 중간중간 뿌려 주십시오. 덮어서 흙 덮어서. 그러면 콩이 자라면서 거기서도 이제 한 주먹씩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때울 때 이놈을 뽑아다가 비 오는 날 옮겨 심기를 하시면 뭐 따로 별도로 육묘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그렇게 하시는 농가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파종 시기를 뒤로 이제 늦추고 5월 하순부터 7월 말까지 저희들이 파종을 해 보니까 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해요. 그래서 보통 7월 상순에 파종하게 되면 한 85%까지는 우리가 수량을 정상적인 때보다 조금 우리가 수량을 얻을 수 있지만 어때요? 7월 하순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량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 표를 잠깐 올려놨습니다. 콩 아까 재배하기가 너무 쉽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간이 6월 달에서 보통 10월 하순까지는 거의 다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 작물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콩은. 그래서 특히 밭에서는 밭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마늘하고 또는 양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콩을 심죠. 많이들 밭에서는. 그래서 어느 작물이든 겨울 작물하고 궁합이 잘 맞는 작물 중에 하나가 이 콩입니다. 그래서 콩은 잘만 활용하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농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작물 중에 하나고 내가 콩만 한다라고 해서 콩만 공부하지 마시고 다른 작물들도 공부를 좀 하십시오. 이런 특히 센터에서 하실 때. 왜냐하면 내가 이때 이게 실패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공부를 미리 해놓으시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대신 집어넣어서 그걸 재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내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한 가지 작물만 아는 농가보다는 여러 개 작물들을 내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바꿔보면서 하시면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 금액적인 소득 부분에서 내가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특히나 이제 밭에서 하실 수 있는 작물들이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콩이고, 그 다음에 고구마 있죠. 또 있죠. 옥수수. 아주 단기간에 그냥 반짝하고 소득을 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많이 있죠. 예? 예, 감자도 있고, 또 뭐, 예, 겨울 작물들로 이제 마늘, 양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다음에 뭐 들깨, 참깨, 뭐 땅콩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이제 다양한 작물들을 이제 하는 농가들이 있거나 또는 교육이 있으면 꼭 이렇게 들어서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고 또 조그맣게라도 연습을 좀 해보시면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우리가 콩밭을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파종도 뭐 전파도 있고 막 우리 보리 뿌리듯이 막 산파 흩어 뿌려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콩 고랑 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고랑을 거의 대부분 내지만 전에 예전에는 그냥 막 심었죠. 과수원이라든가 논둑이라든지 이런 데다 주로 했을 때 같이 그렇게도 가능하고 종자는 뿌려지기만 하면 잘 납니다. 다만 이제 수량이 문제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계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하는데요. 뭐 이와 같이 이제 뭐 고랑을 이제 로타리를 치고 이렇게 이랑을 하나만 만들어서 파종하는 거 기계에 이제 파종기가 달려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뭐 거의 물 빠짐이 좋은 데 같은 데는 그냥 평이랑으로 합니다. 평이랑은 이제 사실 이쪽 전라도 쪽에서는 위험합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의 다 습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휴를 이렇게 세워서 비닐 피복 재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비닐 피복 재배 하세요? 거의 대부분 안 하시죠?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수량이 좋습니다. 생육도 좋고. 근데 나중에 이거 다 걷어내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일거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무피복 재배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한 골짜리로 심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대부분 논재배라든지 이제 보통 이제 기계들이 이제 두 줄로 재배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때요? 아까 새 피해 말씀하셨죠?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지금 새가 뽑아놓은 겁니다. 그 콩 자엽을 떡잎을 다 똑똑 끊어 먹었죠. 이렇게 그래도 그 떡잎이 떨어졌어도 이 본엽이 그래도 살아 있으면 생육은 합니다. 조금 부진해도. 근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뭐 독수리 연도 날려보고 이렇게 막 깃발도 해서 해보고 물론 다 효과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 새들이 그냥 멍청한 애들은 아니에요. 학습을 합니다. 저기에 사람이 없다는 걸 좀 지나면 압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가보면 이 깃발 아래에서 그냥 아침 점심을 막 드시고 있어요. 아주. 그리고 지역마다 제가 교육을 가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여쭤보는 게 노하우 좀 일러달라고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노하우를 하나 일러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새 쫓는 방법 하나만 일러주세요. 제가 먼저 하나 일러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학습이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진안에 있는 모 농가분이 콩밭을 하는데 그 아들이 주말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군요. 나가서 새 좀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대학생이 뭐 놀러 가고 싶지 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뜨거우니까 우산을 쓰고 밭을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이제 워이워이 하면서 이제 새도 보고 하다가 중간에 꾀가 나서 우산만 박아놓고 갔답니다. 근데 새가 없더래요. 가도. 우산이 있으니까 이 저 밑에 사람이 있구나라고 얘네들은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정도로 얘네들도 새들도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깊이가 되기도 하고 또 물론 새총이라고 하는 뭐 약도 처리를 합니다만 새들이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들은 바 있는데 혹시 여기서 뭐 쓰시는 아주 좋은 거 있으면 한번 같이 공유 한번 하시죠. 예, 선생님. 여기 약을
약을 치대요. 콩에다가. 콩에다 약을 치신다고요? 예. 그 빨간 약? 그 농약집에 가면 있어요. 야, 농약집에? 예. 그러면은 예. 한 달 안 걷게 되면 그 새가 죽게 알아요. 예, 예. 좀 전에 들으셨죠? 약 치면 좋답니다. 또 다른 방법 있으세요? 좋습니다. 사실은 새들은 이런 이제 조류나 이제 야생 조류들은 그 학습력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가끔 보면 몇 번 먹어본 애들은 또 가서 또 뽑아놉니다. 그냥 빨가는 것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새가 사실은 좀 많이 골칫거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같이 이런 새들이 피해가 있으면 이제 이때는 거의 한 일주일 아니면 다 올라오거든요. 이때는 좀 관심 가지시고 좀 다니시면서 좀 새도 아침에 한 번씩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조금 여유 있게 좀씩 더 뿌려 놓으시면 한 주먹씩만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놈으로 때우고 하셔도 됩니다. 그 새 피해를 100%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묘를 해서 심어버리는 겁니다. 묘를 만들어서. 예. 자, 이 방법은 전에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육묘하는 노력이 좀 많이 들고 모판 사야 되고 심어야 되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또 물 뿌려가지고 육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뿌리가 다 돌려면 한 2, 3주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새가 피해가 이제 좀 많거나 그 다음에 이런 그 고구마 정식기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파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일부 지역에서는 쓰기도 해요. 중부 쪽에서는 콩 많이 하는 데에서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뒤에서 이제 우리 순지르기라고 하나 배우실 건데요. 중간에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순을 다 지릅니다. 줄기를 잘라줘요. 위에 모가지를 다 끊어주는데 그거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막 기계로 밀고 다녀야 되고 막 다 날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순지르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8, 90 드신 어머니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요거 다 해버립니다. 막 한 300평짜리 그냥 다 앉아서 가위로만 자르면 되니까요. 여기에서 그 자르는 요령은 이래요. 이게 정상적인 묘라면 중간에 이게 떡잎이 한 개 딱 나옵니다. 이렇게 퉁퉁한 거요. 콩 잎이 딱 올라오면 그 위에서 자르지 마시고 그 위에 떡잎이 나오고 그 위에 나오는 본잎이라고 하는데 이 본잎은 한 장짜리예요. 그 본 위에서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분지가 나옵니다. 분지라고 하면 이제 가지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니? 이 겨드랑이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거의 세네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자르기를 할 때 이때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우리 선생님들 요거 보시면 어때요? 이거 심으면 다 자빠지게 생겼죠? 어차피 한 번씩 잘라주셔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앉아서 잘라서 하셔도 되고 물론 얘네들을 키가 작게 좀 덜 크게 해서 육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도 가능하겠지만 보통 보면 이렇게 키가 크고 웃자라게 돼요. 한 2, 3주 정도 키우다 보면. 그래서 이걸로 하실 때는 반드시 적심을 해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량이 좋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답이 안에 있죠. 이건 뭔군요. 저기예요. 그냥 밭에다가 콩을 뿌리고 건로타를 칩니다. 한 10cm 정도 로타리를 치면 싹 파종이 돼요. 근데 여기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어때요? 비 오면 물이 잘 빠지죠. 화산의 토라. 그래서 그런 데서는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서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를 일부 농가에서 했습니다. 이게 김제 쪽인데요. 어때요? 이것은 그냥 쫙 뿌려놓고 가운데 골만 땄어요. 보리 배토기 하듯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잘 나왔다라고도 생각이 드시겠지만 밀식된 데는 굉장히 많이 밀식이 되고 또 듬성듬성 난 데는 너무 듬성듬성 나고 아직까지는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파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농가는 제가 한번 보고 안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배트는 이렇게 재배를 안 하시더라고요.